어머니, 제가 7년 동안 증오했던 그 여자가 제 아이 둘을 낳아 갯벌에서 뒹굴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 작품입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명예의 정점은 때로 인연의 나락이라고. 건설사 회장이라는 번지르르한 직함을 달고 7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저 박민준에게 그 말은 칼날보다 더 아프게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옛 연인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던 과거의 한을 씻어내고 성공의 빛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성공의 정상에서 의기양양하게 옛 동네의 허름한 갯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한 여인이 저와 똑같이 생긴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작은 꽃밭에서 장미를 한 송이 한 송이 따고 있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성공한 남자의 오만함은 7년 동안 묻혀있던 잔인한 비밀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천억의 권력과 버려졌던 아이들에게서 터져나온 가슴 먹먹한 아빠라는 부름 사이에서 저는 과연 명예의 정의를 택할까요? 아니면 심장의 구원을 택할까요? 과거 그녀가 받아들었던 돈 봉투 뒤에 숨겨진 진실은 냉혹한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통곡할 억울한 사연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상처로 가득하지만 눈부신 용서가 피어나는 이 삶의 한 페이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희 안온한 행복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댓글로 공유하며 저희와 함께 진실의 끝을 향해 나아가 주세요. 이제 7년 전 그날로 돌아가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색 고급 세단이 시골 면소재지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릴 때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떨어진 이질적인 존재 같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칼같이 다려진 바지 무릎을 손가락으로 일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정장은 차창 밖의 눅눅한 공기, 갯내음과 흙 비린내가 뒤섞인 고향의 냄새로부터 저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듯 했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후텁지근한 바람이 차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와 공들여 빗어넘긴 제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7년. 예전의 비포장도로는 이제 아스팔트가 깔끔하게 깔렸지만 늙은 해송들 사이에 섰을 때의 그 답답함은 빈손과 부서진 심장만 들고 이 길을 떠나던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민준씨, 여기 참 평화롭네요. 근데 활기는 좀 없어 보여요. 유라가 제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댔습니다. 막지만 어딘가 본능적인 거리감이 느껴지는 재벌가 아가씨 특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길고 하얀 손가락으로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세워 제 양복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유라는 지금의 제 위치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가문, 외모, 지성까지 그룹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한층 더 빛내줄 사람이었죠. 저는 대답 대신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제 스스로도 감정이라기보다는 외교적인 제스처에 가깝다고 느끼는 그런 희미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아 이곳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성공을 과시하고 제가 무시당하고 멸시받았던 이 장소를 다시 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저를 반쪽짜리 인간 취급하던 그들이 이 차와 이 옷과 경제,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우러러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차가 해안도로의 가장 높은 언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과 서해 갯벌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녁 햇살이 갯벌 위로 쏟아져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붉은 점 하나, 늙은 해당화 군락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외롭고 완강하게 서서 마른 핏자국 같은 붉은 꽃잎들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잿빛 양철 지붕을 얹은 작은 꽃 가게 하나가 드넓은 갯벌의 푸른빛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 세워.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유라가 앞으로 살짝 쏠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댁 거의 다 왔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먼지와 자갈이 뒤섞인 흙길 위로 번쩍이는 구두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트를 차려입은 말쑥한 남자, 시골에 타는 듯한 햇살 아래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10m쯤 떨어진 곳, 한 인형이 키 작은 장미 화단 옆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작업복을 입은 여자, 소매를 걷어올린 팔은 깡마르고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는 값싼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아무렇게나 틀어 올렸고 몇 가닥의 잔머리가 땀으로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꽉 조여오는 느낌, 숨쉬기 힘든 감각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닳고 바랬지만 그 실루엣은 제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깊숙이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기억들을 거세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김서연, 이 해당화 아래서 저를 기다리겠다 맹세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밤, 저희 어머니의 돈, 봉투를 받고 호련히 떠나버린 여자, 저는 그녀를 뼛속까지 증오했습니다. 부자가 되어 돌아와 가난 속에서 후회하는 그녀를 내려다보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통쾌하지 않을까요? 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은 시큼한 슬픔뿐일까요? 서연은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햇볕에 그을린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선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서연의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이제는 가을 호수처럼 고요하고 강인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그저 낯선 길손처럼 차갑고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공 좀 꺼내주세요. 꼭 가게 뒤편에서 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아이 둘이 가게 뒤 초가집에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흙투성이 반바지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제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장서 달려오던 사내아이는 고집스러워 보이는 높은 이마와 깊은 뇌, 이뻐, 이런, 이뻐, 이토, 이뚝한 콧날까지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 제 흑백 어릴 적 사진과 판박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차 근처까지 달려와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크고 검은 눈으로 저를 호기심 가득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왜 거울 속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아직 꽃을 만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제 평정심이라는 껍데기를 단숨에 갈라놓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고 다시 서연의 등 뒤에 수줍게 숨어있는 다른 아이를 보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에게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박씨 가문의 특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새 차에서 내린 유라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체의 등을 기댄 채 날카로운 눈을 가늘게 뜨고 남루한 여자와 두 아이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유라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아이들 사이의 유사점을 보았고 곧 남편이 될 남자의 얼굴에 나타난 끔찍한 변화도 보았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두 아이를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위협 앞에서 제 혈육을 보호하려는 본능처럼. 얘들아, 집으로 들어가. 서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무거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누구 애들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와 평소의 회장다운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깊은 시선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억울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상관말라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 답하는 대신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이들이에요. 회장님은 어머님 뵈러 오셨으면 그냥 가보세요. 오, 여사님 기다리시겠네요. 우리 집은 갯벌 한가운데라 회장님 대접할 좋은 차도 없어요. 그날 오후의 햇살은 제 마지막 자존심까지 태워버릴 기세였습니다. 저는 한쪽에는 성공의 상징인 수억 원짜리 번쩍이는 차, 다른 한쪽에는 제가 7년 내내 떨쳐버리려
애썼던 과거의 현신인 서연과 두 아이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떨어진 해당화의 향기가 비온 뒤 갯벌의 흙내음과 섞여 묘한 시골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를 오래전 그 시절로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아직 깡마른 청년 박민준이었을 때 가진 것이라곤 두 주먹과 서연을 서울로 데려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맹세뿐이었던 그 시절로 서연이 방금 하준이라고 부른 것 같은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낯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눈빛이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앞두고 상대를 마주할 때의 타협 없고 탐색적인 제 눈빛과 같았습니다. 민준 씨, 이제 가요. 어머님이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실 텐데 여긴 너무 덥네요. 유라의 목소리가 저를 충격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유라는 제게 다가와 뾰족한 하이힐로 갯벌의 풀밭을 위태롭게 밟았습니다. 그녀는 제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지금 제게 이 실크 넥타이나 맞춤 정장은 족쇄나 다름없다는 것을 서연은 유라를 보지도 제게 향하는 그녀의 손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숙여 수줍은 많은 다른 아이 하진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집에 가자, 얘들아. 오늘 엄마가 우리 하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꽃게탕 끓여놨는데 두 아이에게 말할 때 서연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저를 볼 때 그 눈빛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목이 바싹 타는 것 같았습니다. 다가가서 그녀의 마른 어깨를 붙잡고 다그치고 싶었지만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서연아, 설명이 필요해. 저 아이들 몇 살이야?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박민준 회장님, 배운 거 많고 똑똑하신 분이 계산도 못하시나요? 이제 6살 됐어요. 7년 전에 회장님이 몇 월에 떠나셨는지는 기억하시겠죠? 6살. 그 숫자는 제 뺨을 후려치는 따귀 같았습니다. 7년 전 저는 가을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여름에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저를 떠났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머릿속이 계산으로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만약 그때 서연이 임신했다면 그녀는 저희 어머니의 돈 봉투를 받고 그 무정한 약속에 서명할 때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돈 때문에 연인을 버린 여자가 왜 아이 둘을 지키며 이 허름한 갯벌 마을에서 외롭게 산단 말인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서울의 다른 부자를 찾거나 최소한 어머니가 준 돈으로 인생을 바꿨어야지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꽃을 팔며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요. 우리 아빠는 아주 먼 곳에서 임무 수행 중이래요. 여기처럼 해당화가 많이 피는 예쁜 곳이래요. 수줍음 많던 하진이가 갑자기 엄마 등 뒤에서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와 내 이소, 우리 아이는 제게 붉은 해당화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꽉 쥐어서 꽃잎이 조금 뭉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꽃을 보고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아들의 맑은 눈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임무수행 중이라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멋진 이미지를 지켜준 것입니다. 반면에 저는 그녀에 대한 증오를 발판 삼아 성공하고 제 명예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임무수행 중이라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하진의 손에서 꽃을 빼앗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진아, 엄마가 집에 들어가랬지. 낯선 사람이랑 말하지 마. 그녀는 두 아이의 팔을 잡아 끌고 양철 지붕 집으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하준이가 뒤를 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가슴 아픈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양심이라는 법정 앞에 선 죄인 같았습니다. 민준 씨, 왜 그래요? 그냥 우연히 마주친 옛날 사람일 뿐이잖아요. 사람 걱정되게 유라가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재벌가 아가씨는 무시당하는데, 특히 서연처럼 촌스러운 여자 때문에 무시당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라의 손을 슬며시 밀어냈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시선은 낡은 양철문 뒤로 사라지는 서연의 마른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차는 다시 마을 입구에 있는 어머니의 큰 기와집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제가 우리 그룹 자금으로 건설에 일조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이 아스팔트 길이 이제는 저를 깊고 어두운 구덩이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라는 긴장을 풀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틀었지만 제 귀에는 갯벌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하준이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스스로를 비즈니스 세계의 모든 음모를 꿰뚫어보는 결단력 있는 남자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기 사건을 밝혀냈고 교활한 경쟁자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어머니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모든 모욕을 감내하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옥한짜리 기와집 텐마루에 이미 나와 계셨습니다. 귀한 아들을 맞이하는 얼굴이 환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벨벳 한복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최후의 승자인 것처럼 미소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넉나간 얼굴과 붉어진 눈으로 차에서 내리자 어머니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민준아, 왜 그러니? 피곤하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네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잔뜩 차려놨다. 유라도 어서 들어오고. 어머니는 살갑게 말했지만 그 예리한 눈은 아들의 혼란스러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설명을 구하듯 유라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팔각 문양이 새겨진 마당 한가운데 서서 대청 마루에 걸린 화려한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수억을 들여 개조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으스케 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벽돌담이 서연의 고통과 속임수로 쌓아 올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떠난 이후로요. 제 질문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부채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태어난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 애는 마을 떠난 지 오래다. 듣자 하니 서울 가서 부자 만나 잘 산다더라. 지난 일은 꺼내서 뭘 하니? 유라 속상하게. 어디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섰습니다. 제 시선이 어머니의 얼굴에 깊숙이 밝혔습니다. 갯벌에서 저랑 똑같이 생긴 아이 둘이랑 같이 있어요. 어머니, 이 사실 알고 계셨죠? 어머니는 부채를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모자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기 없는 전쟁이 늘 평화로웠던 이 집의 심장부에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저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 제가 성녀처럼 존경했던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어머니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는 오 여사의 힘이 단지 근면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라고 부르는 것을 지키기 위한 잔인할 정도의 독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비 오는 날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5년 전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드문 편지 한 통이 기억났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이 이사가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 자신이 제가 돌아올 모든 길을 막았고 서연이 살아갈 모든 길을 막았던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녁 햇살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잿빛 어둠이 큰 기와집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각자의 계산으로 분주한 유라와 어머니를 마당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없던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적나라한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직 한 명 갯벌 끝 허름한 식당의 정씨 할머니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서연에게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그녀의 편이 되어 주었던 분. 시골의 밤은 생각처럼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담벼락 밑에서 구슬피 울고 바람이 야자수 잎 사이를 스치며 내는 소리는 마치 저를 둘러싼 심판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해 주신 부드러운 명주, 이불이 덮인 자개장 침대에 누웠지만 등골을 타고 오르는 오싹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준이의 눈이 보였고 눈을 뜨면 해당화 아래 서 있던 서연의 마른 등이 보였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유라가 잠들고 안방에서 어머니의 희미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구두 대신 낡은 슬리퍼를 신고 빛바랜 바람막이를 걸친 채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신성시하는 가문을 위한 계획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밤에 갯벌로 가는 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휴대폰 손전등 불빛만이 제 길을 이끌었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시멘트 길에서 나다가 뚝방길의 마른 풀을 밟자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밤의 바다 내음은 차고 비릿했습니다. 그 냄새가 폐 속으로 들어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식당은 마을과 뚝 떨어진 갯벌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큰 해일이라도 한 번 오면 무리가게 문턱까지 차오를 그런 곳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썩은 나무 창틀 사이로 등유 램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 그림자가 비치자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쉰소리로 피곤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에요. 삐걱거리며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빛바랜 갈색 조끼를 어깨에 걸치고 등유램프 불빛 아래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알아본 할머니는 반가워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억울함을 수년간 품고 살아온 사람의 한숨처럼. 자네 돌아왔는가? 나는 서울의 번화함이 자네 몸에서 이 갯벌 흙냄새를 다 씻어낸 줄 알았지. 할머니는 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좁은 식당 안은 모기향과 막걸리, 쉰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식어 빠진 녹차한 사발을 따라주었습니다. 차갑고 씁쓸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사발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도자기에 냉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진실을 듣고 싶어요. 지난 7년간 서연이는 어떻게 살았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마른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다가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니.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이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지. 자네가 떠나던 날 서연이 그 안은 넋이 나갔었어.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숨이 넘어가는데 약값 한 푼 없었지. 그때 자네 어머니가 찾아왔어. 질투도 욕설도 없었어. 그저 돈다발을 상위에 올려놓고는 말했지. 이거 받고 아버지 장례나 잘 치르고 여기 서명해서 내 아들 앞길에서 사라지라고. 성공해야 할 놈이라고. 저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명하고 싶지 않았어.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지. 그런데 눈앞에서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당장 돈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판이었지. 눈 딱 감고 서명했어. 제 몸을 팔아 아버지 관값을 산 셈이지.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아버지를 묻자마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것도 둘씩이나.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 회장이라는 껍데기를 꿰뚫어 보려는 듯 했습니다. 자네를 찾으려고 했어. 편지를 썼지. 내 눈으로 똑똑히 우체통에 넣는 걸 봤어. 하지만 편지는 가구 답장은 없었지. 그 아가씨가 알았겠나. 시골 우체통 열쇠는 자네 어머니가 갖고 있다는 걸. 자네 어머니는 온 동네에 서연이가 돈에 눈이 멀어 자네를 버리고 부자 따라갔다고 소문까지 냈어.
이 동네 사람들 전부가 그 애 얼굴에 침을 뱉었지. 너무 억울해서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이 갯벌로 온 거야. 남들이 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버린 이곳을 빌려서 꽃을 심기 시작했지. 갯벌에서 일했다는 건요.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뭘 먹고 사나. 만삭의 몸으로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캤어. 상상이 가나? 가녀린 처녀애가 무거운 조개, 망태를 짊어지고 미끄러운 갯벌을 걷는 모습이 한 번은 넘어져서 피를 철철 흘렸지. 애들까지 잃는 줄 알았어. 그런데도 살았어. 두 아이도 살았고 아이를 낳던 밤에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졌지. 혼자 문 밖으로 기어나와 살려달라고 소리쳤어. 이 썩은 양철 지붕 아래서 내가 그의 산파 노릇을 했지. 제 손에 들린 찻잔이 흔들리다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쓴 것은 차가 아니라 잔인한 진실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무엇을 했는가?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비싼 와인을 마시며 저를 위해 모든 명예를 팔아버린 여자를 향한 증오를 키웠습니다. 저는 제가 희생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어머니의 계획 아래 노란한 간접적인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꽃을 심은 것도 자네 때문이야. 할머니가 또 하나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옛날에 자네가 뭘 했는지 기억나나? 나중에 부자 되면 서연이한테 아주 큰 꽃집을 차려주겠다고 했지. 그 아는 큰 꽃집은 필요 없었어. 그저 아이들을 키울 벌이가 그리고 자네에 대한 마지막 기억 한 조각을 지킬 무언가가 필요했을 뿐이야. 두 아들 이름 하나는 하준이고 하나는 하진이야. 그 이름 뜻이 뭔지 알겠나? 둘 다 자네 박씨 가문의 보배이고 번성이라는 뜻이야. 그 아는 단 한 번도 자네를 원망한 적 없어. 지독한 가난과 자네 어머니의 편견을 원망했을 뿐이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자 강풍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속에 뜨거움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갯벌의 어둠 속에 잠긴 서연의 꽃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사랑했던 여인이 제 아이 둘을 끌어안고 차가운 양철 지붕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바로 그녀의 고통으로 지어진 집에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큰 기와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둑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낡은 슬리퍼가 짓밟은 해당화 꽃잎이 뭉개졌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제가 늘 자랑스러워했던 직감이 지금 제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말하지 않았거나 혹은 할머니도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왜 우리 그룹이 하필 이 갯벌을 리조트 부지로 선정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유라는 이번 주 안에 당장 고향에 내려가서 보상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재촉했는가? 갯벌의 어둠은 거대한 짐승처럼 저를 삼킬 듯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자 푸른 액정빛이 제 수척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업무 이메일을 훑어보았습니다. 상세한 개발 계획,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리조트의 중심부 야외 수영장과 호화로운 로비가 들어설 바로 그 위치가 늙은 해당화 군락과 양철 지붕, 꽃 가게 자리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추억을, 그리고 서연과 제 아이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을 죽이려는 계획, 그리고 그 칼을 쥔 자가 다름 아닌 제 옆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을 약혼녀와 제가 평생 존경해온 어머니라는 사실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꽃 가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가게 문을 잠근 쇠사슬이 밤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처마 밑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시간에 나타난단 말인가? 그녀를 또 한 번 내쫓기 위해 온 회장님으로? 바로 그때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준인지 하진인지 흐느끼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달래는 서연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아무도 우리 쫓아내지 못해. 서연의 속삭임이 얇은 양철 벽을 뚫고 제 심장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주먹으로 축축한 모래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뚝방길 저편에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갯벌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오토바이가 아니었습니다. 문신을 한 험상궂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현수막과 붉은색 페인트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야. 사모님이 말씀하셨어. 여기서 못살게 들들 볶으면 알아서 기어나갈 거라고.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양철 벽에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들이 저를 충격에서 깨웠습니다. 저는 야생 장미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방금 나타난 무리를 노려보았습니다. 3명의 남자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페인트통과 하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놈이 스프레이 페인트를 들고 꽃가게의 양철문에 프로젝트 부지, 즉시 퇴거라는 뒤틀린 붉은 글씨를 휘갈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을 때 우리 그룹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던가? 아니면 이것은 유라가 제 옛 연인에게 보내는 특별한 선물인가? 제가 뛰쳐나가려는 순간 안에서 양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손전등을, 다른 한 손으로는 빛바랜 작업복 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침대 밑으로 밀어넣은 모양이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밤늦게.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풍파에 단련된 여자의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뭐 하냐고? 퇴고 통지서 보낸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못 본 척 하니까 오늘 와서 똑똑히 보게 해주는 거잖아.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턱을 까딱하며 서연의 발치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신성개발 거야. 불법으로 갯벌 점거한 지 몇 년인데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곱게 말할 때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걸. 안 그러면 우리 형님들이 험한 꼴 보여주게 될 테니.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슬리퍼가 마른 자갈 위를 밟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 멈춰. 제 고함의 놈들이 움찔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똑바로 비췄습니다. 비록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제 얼굴을 본 우두머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현장관리팀 소속으로 사내 게시판에서 제 사진을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서연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과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저의 등장은 잔인한 병 주고 약 주는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져.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불타는 눈으로 놈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가서 전해. 여기에 페인트 자국 하나라도 더 생기면 오늘 밤으로 짐 싸서 회사 떠날 준비하라고. 꺼져! 놈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매캐한 배기 가스 냄새와 양철문의 피처럼 낭자한 붉은 글씨만 남았습니다. 갯벌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까의 소음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손전등이 떨리며 바닥을 비췄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다고요? 서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박민준 씨, 여기 왜 돌아온 거예요? 우리 모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구경하러? 아니면 회장님의 권력으로 이 마지막 남은 땅까지 짓밟으려고요? 저 사람들 쫓아내고 내일은 포크레인 끌고 오시겠죠. 뭐가 달라요? 그런 일 없게 할게. 맹세해. 서연이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갯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양철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안에서 쇠사슬 잠그는 소리가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페인트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문질러 보니 붉은 페인트가 손바닥에 가득 묻어났습니다. 화학약품의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제 손으로 제 가족의 피를 묻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큰 기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은 급했고 숨은 가빴습니다. 옥한 기와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어머니 방의 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붉은 페인트가 묻은 손과 흙투성이 바지를 입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자 어머니의 안색이 변했지만 이내 위험 있는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밤중에 어딜 돌아다니기에 몰골이 이 모양이야? 고향에 쉬러 왔으면 쉬어야지. 왜 어미 속을 썩여? 저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페인트 묻은 손을 어머니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게 오늘 밤 우리 회사가 서연이에게 한 짓입니다. 이제 만족스러우세요? 어머니는 염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구나. 후지보상 문제는 회사 일이지.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하지만 민준아, 너는 알아야 한다. 그 갯벌은 우리 그룹의 미래고 네 회장 자리야. 너를 배신한 계집애 하나 때문에 대사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배신이라고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씨 할머니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전부 다 들었어요. 병원비가 든 돈 봉투, 어머니가 서연이에게 강요한 각서, 그리고 7년 동안 어머니 장롱 속에 잠겨있던 편지들까지 어머니는 저를 위해 하셨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제 영혼을 죽였다는 건 아세요? 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분노와 비밀이 탄로난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이냐? 그 돈이 없었다면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총구석에 남아서 그 가난뱅이 계집애랑 결혼하고 평생 밭이나 갈면서 살았을까? 내가 너를 그 진흙탕에서 구해준 거야. 이제 와서 어미를 탓해? 어머니는 저를 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피와 살로 어머니만의 기념비를 세우신 겁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집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박씨 가문의 핏줄인 제 아이들이 썩은 양철 지붕 아래서 잠든다는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어머니의 손주들을 키우기 위해 서연이가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은 없으셨냐고요? 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손주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철갑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넋 나간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지만 그 후에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시 독단적인 모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계집애의 자식들이야. 우리 집안 핏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만하세요. 제가 이를 갈았습니다. 목소리가 극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제 인생에 어머니가 손대는 거 더는 용납 못합니다. 내일 아침 이 리조트 프로젝트 취소할 겁니다. 저 갯벌은 원래 모습 그대로 남을 겁니다. 너 미쳤구나. 유라의 목소리가 방문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뱀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수백억이 들어갔어. 해외 파트너들이랑 계약도 끝났고 옛사랑이랑 누군지도 모를 애들 때문에 그룹 전체를 망가뜨리겠다고? 이 사회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저는 유라를 보았습니다. 제가 한때 감탄했던 그 세련된 아름다움이 이제는 끔찍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유라가 바로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벨벳 장갑 속에 강철 주먹, 권력을 향한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짓밟아버릴 준비가 된 사람. 유라 씨, 오늘 밤 꽃 가게에 조폭들 보낸 거 당신 짓이지? 유라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울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난 그저 민준 씨가 참아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준 것뿐이에요. 큰 일을 하려는 남자는 마음이 차갑고 손이 거칠어야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우리 미래는 다른 사람의 폐허 위에 세워질 수 없어.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과 우리 어머니는 정말 닮았어. 사람을 당신들 계산판 위에 장기말로 보지. 하지만 당신들이 잊은 게 하나 있어. 나는 사람이지 장기말이 아니라는 거.
저는 몸을 돌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방으로 가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목련나무 아래 섰습니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 하얀 목련 꽃잎이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무모하지만 단호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울에 있는 가장 신임 많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갯벌 부지를 리조트 프로젝트에서 분리하는 법적 서류를 즉시 준비해, 그리고 이 지역 지적조사 과정에서의 비리, 증거를 찾아 내일 아침 8시까지 필요해. 등 뒤에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유라의 날카로운 언쟁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집 한가운데서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것은 제가 이제껏 느껴본 가장 평온한 고독이었습니다. 문득 마당의 돌탁자 위에 있던 낡은 수첩 하나가 바람에 넘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이었습니다. 가계부와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두는 종이 한 장이 찢어져 제 발치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7년 전에 어머니의 날카로운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정에 너무 약하다. 끊어내지 않으면 인생을 망칠 것이다. 서연이라는 아이는 재앙이다. 뿌리 뽑아야 아들이 성공할 수 있다. 모든 죄는 나 혼자 짊어지면 된다. 저는 종이를 손안에서 구겨버렸습니다. 죄는 어머니가 짊어지지만 고통은 서연과 아이들이 감당해야 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강 위에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저는 낡은 옷장에서 찾아낸 가장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체크무늬 셔츠와 빛바랜 청바지, 더 이상 고급 세단을 타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의 낡은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갯벌을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꽃 가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에 묻은 붉은 페인트를 치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 하준이와 하진이는 작은 걸레를 들고 엄마를 돕고 있었습니다. 갯벌의 아침 햇살은 서울의 그것처럼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붉은 갯벌 위로 희미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둑방길 꼭대기에 멈춰서서 낡은 자전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이 동네에서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건설업자인 조사장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매립공사를 주도하는 인물이었죠. 조사장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위로라기보다는 소유욕이 느껴지는 제스처였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돈 있는 자가 드러내는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나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서연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로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끔찍한 일로 기력이 다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 남자가 서연이 폭풍 후에 맞서기 위해 선택한 버팀목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이런 페인트질하는 양아치 놈들, 내가 애들 풀어서 금방 찾아내줄게. 조사장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값싼 담배 냄새가 섞인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연은 조 사장의 손길에서 살짝 비켜섰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젖은 걸레를 들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페인트 자국을 계속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조 사장님. 하지만 우리 모자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자전거는 풀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질투. 도시의 가벼운 만남 속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지금 산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서연아, 제 부름에 조사장이 돌아섰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저를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회장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빌린 낡은 셔츠는 저를 평범한 시골 사람처럼 보이게 했지만 눈빛의 차가운 기백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 당신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조 사장을 볼 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주모자였고 조 사장은 어쨌든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조 사장이 한 걸음 나서서
저와 서연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봐 친구, 어젯밤으로 부족했나? 아침부터 여긴 왜 왔어? 여긴 관광객 받는 곳 아니니까 저 여자랑 애들 눈앞에서 썩 꺼져. 저는 조사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서연아, 너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어. 우린 할 얘기 없어요. 서연은 냉정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페인트를 닦고 있었습니다. 붉은 페인트는 그녀의 삶에 달라붙은 억울함처럼 양철벽에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가서 당신의 그 고상한 약혼녀랑 얘기나 하세요. 이 갯벌은 당신들의 그 대단한 사업을 감당할 만큼 넓지 않으니까. 그때 하준이와 하진이가 손을 멈췄습니다. 두 아이는 저와 조사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고집 센 하준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제 낡은 셔츠를 보더니 조 사장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저씨, 왜 우리 외할아버지랑 똑같은 옷 입었어요? 아저씨도 막노동해요? 저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책감이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 아빠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천근만근 무거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어젯밤 묻은 붉은 페인트가 아직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랑 너희 가게 문 고쳐주러 왔어. 조사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는 비싼 장미 꽃다발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꽃잎 몇 장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웃기는군. 샌님같이 생긴 놈이 문을 고치겠다고. 이봐, 서연씨, 봤지?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한 놈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가 이미 인부들 불렀어. 와서 울타리도 고치고 CCTV도 달아줄 거야. 멈추라고 했다. 제가 벌떡 일어서 조사장과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명령에 익숙한 자의 위압감이 조사장을 멈칫하게 했습니다. 이 갯벌은 이제부터 그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어.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의. 우리 그룹의 프로젝트는 수정될 것이고 어떤 포크레인도 이 꽃 가게에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조사장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는 제게 바싹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얼굴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그룹 친구 과대망상이라도 있나? 듣자 하니 박민준 회장이 여기 온 건 퇴거 명령에 도장 찍으러 온 거지. 미녀 구하는 영웅 놀이하러 온 게 아니랬는데. 당신이 누구든 간에 이 갯벌이라는 떡은 내가 이미 찜했어. 최유라 사모님이 약속했거든. 이 꽃 가게만 치우면 매립공사는 내 차지가 될 거라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유라는 조폭을 보내 페인트칠을 한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불량배들과 결탁하여 여러 방면에서 서연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혼녀의 배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난 몇 년간 저의 무관심이 바로 그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유라 씨는 나를 대신해서 결정할 권리가 없어.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때 서연이 걸레를 물동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 사이에 서서 불타는 눈으로 외쳤습니다. 그만해요. 당신들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흥정하는 물건? 조사장님, 그 꽃이랑 선물도로 가져가세요. 이 땅 뺏을 궁리만 하는 사람 도움 따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박민준 씨, 그녀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억울함에 떨렸습니다. 연극 그만해요. 프로젝트를 수정한다고? 아무도 여기 손대지 못하게 한다고? 당신 어머니가 나를 제일 쫓아내고 싶어 하는데 뭘로 보장하는데요? 집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른들의 험악한 분위기에 놀란 하진이가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은 황급히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갯벌의 햇살 아래 두 남자만 남았습니다. 조사장은 경멸 어린 표정으로 차에 오르며 협박의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죠, 회장님. 수천억의 이익 대신 싸구려 계집 하나를 지켰을 때 당신 자리가 무사한지 한번 봅시다. 저는 홀로 처마 밑에 섰습니다. 저는 꽃가게를 어젯밤의 파괴와 물 부족으로 시들어가는 장미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연이 방금 던진 걸레를 천천히 주워들고
양철문 옆에 무릎을 꿇고 남은 페인트 자국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약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대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데만 익숙했던 두 손의 힘으로 닦았습니다. 얇은 문틈으로 서연이 아이를 달래는 소리, 그리고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흐느낌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밝히는 망치질 같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서울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과 최유라 상무님이 오늘 오후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룹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갯벌 부지 퇴거 명령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즉시 회장님을 해임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손은 이제 붉은 페인트와 갯벌의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냥 회의하게도. 그리고 자네는 내가 아침에 시킨 대로만 해. 난 그 자리 필요 없어. 난 이 땅이 탐욕스러운 자들로부터 깨끗해지는 게 필요해. 전화를 끊고 늙은 해당화 군락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꽃잎들이 가지에 꿋꿋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저 안의 여인의 조용한 자존심처럼 붉게 타오르면서 저는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유라는 단순히 페인트 칠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 끔찍한 방법으로 서연의 숨통을 끊으려 할 것입니다. 문득 창문 너머로 하준이가 저를 몰래 쳐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손으로 쉿하는 신용을 하더니 제게 마른 빵 조각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아저씨, 먹어요. 거의 다 닦았네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엄마 지금 엄청 화났어요. 저는 빵 조각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눈물이 떨어져 붉은 페인트를 닦던 물통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서연의 용서를 받는 길은 아직 멀지 모르지만 이 핏줄의 연결이야말로 큰 기와집에서부터 저를 조여오는 강철 같은 손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방길 저편, 조사장의 차가 사라지자마자 그에 못지않게 호화로운 또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유라가 아니라 어머니의 차였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내리지 않고 창문만 내린 채 차가운 계산적인 눈빛으로 꽃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경쟁자를, 하나뿐인 아들이 전 재산을 걸고 지키려는 그 여자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급 세단은 둑방길 꼭대기에서 조용히 멈춰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감시하는 강철 갑옷을 두른 괴물처럼. 열린 검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완벽한 인물로 빚어내기 위해 공들였던 아들이 지금은 무릎을 꿇고 더러운 양철벽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등장은 아들의 반항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창문을 올리고 기사에게 차를 돌리라고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다른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민준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을 향한 공격. 꽃 가게 처마 밑에서 저는 어머니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조사장과의 대치로 두근거렸습니다. 양철문의 마지막 붉은 페인트 자국이 희미해지며 낡은 흉터처럼 얼룩덜룩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빌려 입은 체크 셔츠는 땀과 먼지로 축축했습니다. 하준이가 던져준 말은 빵 조각을 보며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퍽퍽하고 맛이 없었지만 이상한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푸아그라나 와인이 결코 주지 못했던 그런 에너지였습니다. 양철문이 다시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서연이 더러운 물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기 아들이 준 빵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바위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세요. 페인트 지운다고 당신이 여기에 가져온 상처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 저는 빵 조각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안 가. 오늘부터 휴가 냈어. 내 꽃 가게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여기 머물 거야.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놨습니다. 휴가? 회장님도 휴가를 내는군요. 어디서 지내려고요? 이 갯벌은 밤이 되면 모기랑 차가운 바닷바람밖에 없어요. 하룻밤도 못 견딜걸요. 견딜 수 있어. 저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시선이 꽃 가게 주위를 훑었습니다. 뒤편에 대나무 울타리는 썩어 있었고 장미, 화단은 잡초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처마의 양철 지붕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어 비라도 오면 침대 위로 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화 한 통으로 해결했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갯벌 끝 대나무 숲으로 걸어가 정씨할머니 댁에서 낫을 빌렸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는 데만 익숙했던 회장님이 이제는 어설프게 낫을 들고 대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하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현실의 저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늙은 대나무는 쇠처럼 단단했고 빗나간 낫질에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마찰로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와 하진이는 해당화 군락 뒤에 숨어서 낯선 아저씨가 대나무와 씨름하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준이가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빠도 해당화 많은 곳에서 임무 수행 중이라는데 아빠도 저 아저씨처럼 힘이 셀까? 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더 세지. 엄마가 우리 아빠는 영웅이랬어. 그 순진한 대화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대나무의 등을 기댔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줄줄 흘렀습니다. 영웅. 지난 7년간 아내와 아이들을 이런 궁핍한 생활 속에 내버려둔 제가 무슨 영웅이란 말인가.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 대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제 두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물집이 터져 석회가루가 닿을 때마다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뒤편에 비록 삐뚤빼뚤하지만 단단하게 세워진 울타리를 보며 저는 이상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부엌 창문 너머로 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설프게 철사를 묶는 모습, 장미가시에 손이 찔려가며 잡초를 뽑는 모습, 그리고 하진이가 마당에 놀러 나왔을 때 찢어진 모자로 햇빛을 가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서투른 진심이 그녀 마음속의 얼음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과거 비 오는 날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그 균열을 애써 다시 얼리려 했지만 먹어요. 우리 집 앞에서 쓰러지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서연은 흰쌀밥에 간장 조림망둥이 몇 마리와 데친 미나리가 담긴 밥그릇을 돌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소박한 밥상을 보고 그리고 서연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 역시 풍파에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가 빠진 그릇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짭짤한 생선 맛과 향긋한 나물, 그리고 고향의 밥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맛있게 느껴진 건 처음이야. 고마워.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선은 붉은 황토물이 흐르는 강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최유라 씨가 또 올 거예요. 그 여자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민준 씨, 정말 그 회장 자리 버리고 이런 사소한 일이나 하면서 살 작정이에요? 당신 어머니 성격 알잖아요.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성격 알아.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알아.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7년 전 나는 어머니가 내 미래를 선택하게 뒀어. 그 결과 돈은 얻었지만 영혼을 잃었지. 이번에는 내가 여기 남기로 선택했어. 회장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아빠, 제대로 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늘 밤 돌아와 유라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5년 전 김서연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공개하겠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엄마에게서 양육권을 박탈할 거야. 선택해라.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마른 김을 나눠 먹고 있는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수까지 쓰다니. 정신과 진료 기록. 정씨 할머니가 해줬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홀로 아이를 낳았던 서연, 기댈 곳 하나 없이 세상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그녀가 겪었을 산후 우울증. 어쩌면 서연은 정말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권력을 이용해 그 어두운 의료 기록을 만들거나 매수해서 최후의 무기로 삼은 것입니다. 그 잔인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액정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저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오 여사가 준비하고 있는 치명적인 공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련한 눈으로 서연아, 내가 잠시 다녀와야 한다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줄 수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가게요? 그 대단한 사업 처리하러? 박민준 씨 7년을 가도 좋고 영원히 가도 좋아요. 우리 모자는 이제 익숙하니까 다만 다시는 약속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부자들의 약속은 너무 쉽게 부서지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서연이 다시 공황에 빠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만들어낸 괴물과 직접 맞서야 했습니다. 그 더러운 무기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기 전에 파괴해야 했습니다. 저는 뚝방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낡은 자전거는 길가에 버려두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박씨 가문의 큰 기와집을 향해서 마음속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서툴은 아버지의 힘만으로는 서연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부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회장의 권력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큰 기와집은 환한 조명으로 밝았지만 그 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와 유라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라는 남루하고 초라한 제 모습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왔네요.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았어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어머니 앞으로 직진했습니다. 그 서류로 저를 협박하시려는 겁니까? 서연이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으시려고요? 어머니 아직 사람이긴 하세요? 어머니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네 엄이다. 그리고 정신이 불안정한 여자 손에서 박씨 가문의 핏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네가 봐라. 정상적인 엄마라면 아이들을 저런 쓰레기장에서 키우겠니? 내가 아이들을 이리로 데려와 도련님들처럼 키워줄 것이다. 그게 그 애들 복이야. 저는 몸을 숙여 테이블에 양손을 짚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머니, 만약 서연이의 양육권에 손대시면 저는 어머니 개인 계좌에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간 모든 비밀 자금 내역을 공개할 겁니다. 어머니가 서연의 정신과 기록을 위조한 사실도 폭로할 거고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라의 안색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 빨리 자기 가족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 그 계집애 때문에 자기 엄마를 협박하는 거야?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실행하는 거지.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유라씨, 우리 약혼은 이걸로 끝이야. 내가 당신의 주가 조작 혐의를 증권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 집과 회사에서 당장 나가. 분위기가 끊어질 듯 팽팽한 순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번호였습니다.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어서 와봐. 꽃가게에 불이 났다. 서연이가 애들 구하러 들어갔다가 아직 안 나왔어. 전화기 너머 할머니의 비명은 고압 전류처럼 제 뇌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끔찍한 충격 속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꽃가게에 불이 났고 서연이가 안에 갇혔다고. 법적 서류나 그룹의 권력에 대한 모든 계산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백해진 어머니의
얼굴이나 유라의 가식적인 표정을 돌아볼 틈도 없이 화살처럼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늘도 사람의 마음을 조롱하려는 듯 갑자기 갯벌 지역에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찢을 듯 울부짖고 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차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경비 아저씨의 낡은 오토바이를 빼앗아 타고 뚝방기를 향해 최고 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갯벌 아래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이 지난 7년간 애지중지 갖고 온 작은 보금자리인 양철 지붕 꽃 가게가 한쪽 구석부터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포장재와 마른 스티로폼이 쌓여 있던 창고 쪽에서부터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수증기와 뒤섞여 하늘로 치솟았고 화학약품 타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연아, 하준아, 하진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길가에 내팽개치고 언덕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타오르는 불빛 아래 정씨 할머니가 작은 물동이로 부질없이 불을 끄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 애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커튼에 불이 붙으니까 서연이가 애들 안고 나오려다 하지. 할머니는 울먹이며 열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양철 구조물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젖은 가마니를 집어들어 물을 더 적신 뒤 머리와 몸에 둘렀습니다.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혔지만 다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양철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쳐 비틀거렸지만 나무 판자로 된 칸막이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는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제 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나마 숨 쉴 공기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어? 민준씨, 애들 좀... 서연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들려왔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엎드려 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른 몸은 마치 고기 방패처럼 둥글게 말려 낡은 자개장 침대 밑에 두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불에 탄 석가래 하나가 무너져 내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두 손은 하준이와 하진이의 옷자락을 단 1cm도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생사의 경계에 선 남자의 마지막 힘을 다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석가래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깨가 타는 듯 했지만 옷타는 매캐한 냄새가 났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기에 그을린 서연의 얼굴과 목이 쉬어라오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자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두에 먼저 데리고 나가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거의 감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니, 같이 나가는 거야. 저는 손을 뻗어 하준이와 하진이를 품에 안고 몸을 숙여 서연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세 사람의 무게에 무릎이 꺾였지만 무너져 내리는 지붕의 우지직 소리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마른 장미 더미로 번져가는 불길을 뚫고 대나무 벽을 걷어차고 쏟아지는 빛 속에 풀밭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꽃 가게의 처마가 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길은 비에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잿빛 연기는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젖은 풀밭에 서연을 눕히고 두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충격과 추위로 떨렸습니다. 하준이와 하진이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구명줄을 잡듯 제 목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부자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족보나 생활비 봉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숨결이 아직 제 목덜미에서 뜨겁게 느껴지는 바로 이 감각이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저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에 묻은 검댕을 닦아주었습니다.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루하고 화상을 입고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 그녀는 제 품에 안겨 무사한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그녀의 가슴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기력과 어깨의 상처 때문에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집에서 가져온 마른 담요를 세모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도 달려와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서연을 안아 들었습니다. 양팔로 두 아이를 감싸 안고 정씨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에 탄 명품 옷도 물집이 잡힌 피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작은 집에서 저는 조용히 세모자를 돌보았습니다. 시원한 물로 서연의 상처를 닦아주고 아이들의 대인 피부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하진이는 너무 놀라 얕은 잠 속에서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불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들을 구해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도 다쳤어요. 하준이가 나지막이 말하며 제 팔뚝에 붉은 화상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특전사 출신이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제 화상 자국 위에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호불호 시켜주려는 듯이 엄마가 우리 아빠는 영웅이랬어요. 오늘 보니까 아저씨도 영웅 같아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땀과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내가 바로 7년 동안 실종됐던 그 영웅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과거의 비겁함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서연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낯선 방을 둘러보다가 침대 옆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든 와중에도 제 손은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등유램프 불빛이 제 수척한 얼굴, 까칠한 수염, 그리고 새로 생긴 상처들을 비췄습니다. 서연은 살며시 손을 빼려 했지만 제가 화들짝 놀라잠에서 깼습니다. 정신이 들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할머니 부를까, 민준씨?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이상할이 많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했어요? 당신은 갯벌 밀어버리고 리조트 지으러 온 거잖아요. 꽃가게는 불탔고 당신 목적은 달성됐는데 왜 울어요? 저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넓은 어깨가 찢어진 옷 아래서 떨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무릎을 다 잃어도 평생 막노동을 해도 좋아. 너를 다시 잃는 것보다는 나아. 프로젝트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 나한테는 너랑 우리 애들만 있으면 돼. 서연은 제가 낮에 어설프게 엮어두었던 풀 반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에 그슬려 반쯤 까맣게 변한 채 침대 옆 나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햇볕에 그을린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증오 때문에 우는지, 연민 때문에 우는지, 7년의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의 남자의 뒤늦은 깨달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첫 햇살이 대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 때 저는 마당으로 나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전부 취소해. 그리고 공식 보도자료를 내. 신성개발은 갯벌 지역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한다. 해당 부지는 생태보존기금으로 전환하고 김서연 씨를 포함한 갯벌 주민들에게 연구 사용권을 기증한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조사장을 재물 손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라고 해. 어젯밤 길가에 버려뒀던 자전거 블랙박스의 방화범들 모습이 전부 찍혔어. 전화를 끊자마자 정씨 할머니 집 골목 어귀의 나측은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꼴을 보고는 세련된 얼굴에 경악이 스쳤습니다. 박민준 씨, 미쳤어요? 이 거지들이랑 같이 죽을 작정이에요? 지금 어머니는 집에서 혈압 올라 쓰러지셨는데 알기나 해요? 저는 유라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겨울 갯벌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라씨,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전해. 당신 아들은 어젯밤 불 속에서 죽었다고. 지금 남은 건 아내와 아이들에게 빚을 갚으려는 한 남자뿐이라고. 당신도 이 프로젝트는 꿈도 꾸지 마. 조사장의 방화 혐의는 이미 경찰 손에 넘어갔고 이 일에 당신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도 확신해.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저처럼 정에 약한 남자가 이렇게 잔인하고 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하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어났어요. 저는 유라에게 등을 돌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고 두 아이가 작은 천사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상처투성이지만 맑고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큰 기와집에서 어머니가 마지막 패를 쥐고 있다는 것을. 서연 자신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출생에 관한 비밀, 저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유라가 떠났습니다.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대나무 숲 뒤편에서 원망 섞인 한숨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정씨 할머니 집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갯벌의 바람이 연기 냄새 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피로감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공들여 쌓아 올린 가짜 왕관을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뜨거운 팥뿌리 죽 냄새가 작은 부엌에서 풍겨왔습니다. 서연은 썩은 나무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준이와 하진이는 서로 엄마에게 죽을 불어주겠다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오물거리는 작은 입술들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민준씨, 할머니가 화상 심하다던데 병원 안 가봐요? 서연은 제 팔에 대충 감긴 하얀 붕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이름 모를 걱정이 섞인 탁한 소리였습니다. 긁힌 상처일 뿐이야. 특전사한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힘겹게 웃으며 침대 옆의자에 앉았습니다. 중요한 건 너랑 애들이 무사하다는 거야. 꽃가게는 내가 다시 지어줄게. 이번에는 썩은 양철 지붕이 아니라 튼튼한 벽돌집으로. 서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굳은 살 박인 제 손가락 끝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화재 이후 그녀 안의 모든 경계심과 가시가 제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서울로 돌아가요. 어젯밤 일은 그냥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우리 모자 목숨을 구해줬으니 지난 7년간의 빚은 이걸로 다 갚은 셈 칠게요. 당신은 여전히 회장님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미래를 망치지 마요. 저는 서연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내 미래에 너희 셋이 없다면 그건 텅 빈 껍데기일 뿐이야. 서연아, 나 오늘 아침에 사직서 냈어. 더 이상 어느 그룹의 박민준 회장이 아니야. 난 그냥 민준이야. 이 갯벌 마을의 아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명예의 욕이, 그게 달했던 제가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화상 자국과 찢어진 옷, 그리고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경찰서의 관용차 한 대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엄숙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았습니다. 박민준 씨, 보내주신 어젯밤 방화 사건 증거자료 잘 받았습니다. 용의자 조 씨와 공범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조 씨는 배우가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룹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을 힐끗 보며 안심시킨 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화는 짧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유라의 비서로부터 받은 모든 지시, 녹음 파일과 메시지를 담은 메모리 카드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는 순간 유라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신성개발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양심을 구하기 위해 제 손으로 키운 자식 같은 회사에 스스로 칼을 꽂아야 하는 그런 치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또 다른 낯익은 인물이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전용 기사였습니다. 그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효심이 남아있다면 어리석은 짓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다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조용한 협박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잿더미와 매캐한 냄새만 남은 해당화 군락터로 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연의 가짜 정신과 기록이 아니라 낡고 누렇게 변한 사진 몇 장과 출생증명서 원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자 눈이 흐려졌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군인이 서연과 똑같이 웃는 젊은 여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와 서연의 생모였습니다. 저는 출생증명서를 급히 넘겼습니다. 서연의 생모 이름은 박지연, 박씨.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7년 전 어머니가 저와 서연의 사이를 막은 것은 단지 그녀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지방 출장 중에 낳은 혼의 자식이었습니다. 즉, 저와 서연은 아버지가 같은 이복 남매였던 것입니다. 7년 전의 각서가 봉투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붉은 펜으로 쓴 글씨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네, 친동생과 결혼할 셈이냐? 이 가문이 치욕 속에서 대가 끊기길 바라는 거냐? 내가 서연이에게 모질게 군 것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너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하늘과 땅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해당화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거친 나무 껍질을 피가 날 정도로 꽉 붙잡았습니다. 서연을 되찾기 위한 저의 모든 노력, 모든 희생, 모든 싸움이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아이 하준이와 하진이는 죄악으로 맺어진 결실이란 말인가? 저는 과거의 뜨거웠던 순간들, 맹세, 그리고 두 아이의 탄생을 떠올렸습니다. 제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숨겨왔다가 제가 행복의 문턱에 섰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던져버린 이 진실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핏물처럼 붉은 꽃잎이 떨어지는 해당화 나무 아래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감히 정씨 할머니 집 쪽을 돌아볼 수도 제 아들이자 조카인 하준이의 맑은 눈을 마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된 본능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병원비를 주며 서연을 돈만 밝히는 여자로 몰아 내쫓는 방식을 택했을까? 만약 정말 남매였다면 그 한마디 말이면 저와 서연은 결코 더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명예를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분입니다. 서연이 임신까지 한 후에야 손을 쓸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출생증명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비해 글씨가 어딘가 새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박지연이라는 글씨를 세게 문질렀습니다. 붉은 잉크가 약간 번졌습니다. 이 잉크는 30년 전의 만년필 잉크가 아니라 현대의 볼펜 잉크였습니다.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수많은 인수합병을 성공시킨 그 노련한 분이 마지막 카드를 던지셨구나. 혈연이라는 거짓말. 어머니는 제가 공포에 질려 스스로 도망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공격이 실패하자 혐오감을 이용해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는 법의학자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급하게 머리카락 샘플 검사 좀 부탁합니다. 저와 두 아이 사이에 DNA 검사 결과가 6시간 안에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샘플 보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베개에 떨어져 있는 하준이의 머리카락 몇 올을 주워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잠든 서연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그녀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제가 넋을 잃고 강가에 앉아 있는데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세단이 아니라 경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저를 지나칠 때 유라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름답던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민준, 당신이 이겼어.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그 여자를 가질 수 없을 거야. 오, 여사님이 오늘 밤으로 그 여자를 정신병원에 쳐넣을 준비를 다 끝냈거든. 불 속에서는 구했지만 법 앞에서는 못 구할걸.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혈연극은 저의 발을 묶어두기 위한 연막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져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어머니가 정치권과 의료계 인맥을 동원해 마지막 치명타를 날리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정씨 할머니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부터 도립 정신병원에 구급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덩치 큰 보호사 2명이 서연을 차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고 두 아이는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준이의 외침이 갯벌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의 팔을 잡고 있던 보호사를 걷어차버렸습니다. 이 손놔. 당신들 무슨 근거로 사람을 잡아가는 거야? 보호자 요청과 기존 진료 기록에 따른 정신감정 목적의 긴급 입원 명령입니다. 의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기계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떤 보호자? 내가 남편이야. 난 아무데도 서명 안 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아니오? 오 여사님께서 아이들 어머니가 판단 능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2단계까지 계산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라는 명분을 이용해 법에 개입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의학자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99%. 축하한다. 네 아들들 맞아. 그 출생증명서는 완벽한 위조품이야. 저는 휴대폰을 의사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똑똑히 들어. 내가 이 아이들의 친아버지이고 김서연은 내 아내야. 당신들은 지금 납치 및 의료 기록 위조에 가담하고 있어. 모든 대화는 녹음 중이고 내 변호사가 오고 있는 중이야. 내 아내에게 손대는 놈은 최유라와 함께 콩밥 먹게 해줄 테니 각오해. 의사는 DNA 검사 결과와 저의 단호한 태도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검은색 고급 세단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얼굴에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두 손주를 보고 그리고 제가 발밑에서 짓밟아 뭉개버린 가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두 세대 간의 맹목적인 사랑이 빚어낸 독단과 진정한 자유를 향한 갈망 사이에 마지막 대결이 꺼져가는 불씨 같은 해당화 그늘 아래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갯벌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해서 마지막 남은 해당화 꽃잎이 가지를 떠나 마른 풀밭에 닿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정씨 할머니 집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지진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구급차와 제 인생의 여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어젯밤 화재로 이미 타는 듯 아팠던 두 손을 다시 꽉 쥐자 연기에 그을린 피부 아래로 시퍼런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벨벳 구두굽이 모래바닥에 살짝 파묻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늘 세련되고 화려하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제는 폐잔병처럼 남루하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아들의 눈에는 굴복이 없었습니다. 오직 심연처럼 깊고 광활한 실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위험에 의사와 보호사들이 주춤거렸습니다. 가짜 혈연극, 허위 진료 기록, 어머니의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생까지 어머니를 원망하게 만들지 마세요. 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얼굴이 금이 간 석상처럼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발밑에서 짓밟은 가짜 사진들을 보고 그리고 떨며 두 아이를 껴안고 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하준이가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5살 아이의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적개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려한 옷을 입은 낯선 여자가 엄마를 빼앗으러 왔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널 구하려고 그런 거야. 어머니가 내뱉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위험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 애를 봐라. 저 애 때문에 네가 회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법과 맞서고 신성개발이 무너지기 직전이야. 저 애는 내 인생의 폭풍우야. 아니요, 어머니가 폭풍우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7년 동안 억눌렀던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구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영혼 없는 껍데기로 살고 있다는 건 모르셨습니까? 지난 7년간 저는 돈도 권력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가장 힘들 때 연인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놈이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걸 구했다고 하십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의 가식적인 친절로 저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놓고 제 옆에 와 섰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연기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어깨의 화상에서는 얇은 옷 위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의 자세는 이상하리만치 당당했습니다. 오, 여사님, 서연이 불렀습니다. 과거 그녀가 꿈꾸던 어머니라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낯선 부름이었습니다. 제가 폭풍우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우의 씨앗은 여사님께서 뿌리셨습니다. 7년 전 저는 여사님께 무릎 꿇고 민준 씨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진 것 하나 없었을 때도요. 여사님은 돈으로 저를 모욕하고 명예를 빌미로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았습니다. 오늘은 양육권까지 들먹이며 저를 위협하셨고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할머니가 자신들의 집을 불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과연 여사님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의 말은 어머니가 평생 쌓아 올린 가족을 위한다는 환상에 쏟아부은 찬물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하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형이 등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보는 눈빛에는 혈육의 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극도의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경찰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박씨 가문을 존경해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여사님, 조씨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갯벌 문제 해결을 위해 여사님 계좌에서 조씨에게 넘어간 자금 이체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최유라 상무도 방화 혐의를 인정했고요. 오랜 인연을 생각해서 왔습니다. 언론이 개입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불법 인신감금으로 사건이 커지기 전에 이 구급차부터 돌려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몰락은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명예와 돈, 그리고 독단으로 평생을 쌓아 올린 상아탑이 적나라한 진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보호사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고 그 자리에는 무서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늙고 지친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지도 서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를 애지중지 키워냈던 바로 그 손, 그리고 한지없는 영혼을 내쫓기 위해 돈 봉투에 서명했던 바로 그 손. 내가 틀렸다. 어머니의 속삭임은 연기처럼 희미해서 입술을 떠나자마자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뜨거운 모래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두 아이 앞에서였습니다. 뒤늦은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발밑에 뭉개진 해당화 꽃잎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준아, 하진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라는 말이 어머니 자신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 소리는 너무나 쓰리고 낯설게 들렸습니다. 하준이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의 적개심은 누그러지고 설명하기
힘든 슬픔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이들은 깊은 증오를 모릅니다. 그저 누가 엄마를 울게 했는지만 알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갯벌의 뜨거운 땅의 감촉을 제대로 느끼길 바랐습니다. 서연이 7년 동안 조개를 캐야 했던 바로 그 땅에 용서는 돈이나 순간의 후회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깨닫길 바랐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서연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을 겁니다. 회사 일은 제가 남아서 뒷수습을 하고 이사회에 인계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박민준 회장이 아닙니다. 여기 남아서 서연이의 꽃 가게를 다시 지을 겁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미를 버릴 셈이냐?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왜 서연이가 어머니의 돈을 받고 인생을 바꾸는 대신 이 갯벌에 남는 길을 택했는지, 어머니가 그걸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시는 날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는 유령처럼 힘없이 일어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고 희미한 백이 가슴만 남았습니다. 저는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정씨 할머니의 집은 부족한 거투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앉아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낡은 꽃가게 장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까맣게 탔지만 서연의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꽃을 판 돈 한 푼 한 푼, 아이들 약값, 그리고 해당화가 피던 날의 소소한 일기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아주 먼 곳에서 돈 벌러 갔다고 말했다. 아마 평생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아이들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겠지. 저는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어깨에는 붕대가 깔끔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말 다 포기할 거예요? 서울, 당신의 평생 경력, 내 평생 경력은 너랑 두 아이들이었어. 그런데 그걸 7년이나 잃어버리고 살았지. 저는 서연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아 그녀의 손가락에 풀 반지를 다시 끼워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엮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옛날 꽃 가게는 불탔지만 우리가 다시 심으면 돼. 난 이제 부동산 회장 안 해. 내 꽃가게의 독점 배달원으로 일해도 될까?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때 멀어졌던 남자의 단단한 어깨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더 이상 슈퍼우먼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갯벌의 평화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꽃 가게에 첫 기둥을 세우려 할 때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경찰도 박씨 가문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기자들과 카메라였습니다. 꽃 가게 방화 사건과 신성개발 회장 해임 사건이 유라에 의해 완전히 왜곡된 방향으로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재벌 회장, 약혼녀 버리고 프로젝트 부지에서 내연녀와 혼의 자식 돌봐. 기자들은 브랜드의 시체를 찾아낸 독수리, 때처럼 갯벌로 몰려들었습니다. 길고 검은 렌즈들이 파도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만 익숙했던 정씨 할머니의 초가집을 향했습니다. 저는 서연이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두 아이를 끌고 방 안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무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며 이제 막 찾아온 평화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회장님, 그룹 자금으로 시골에 첩을 두고 산다는 게 사실입니까? 최유라 상무와 파혼하게 만든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처마 앞에 서서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불빛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더 이상 칼 같은 정장도 대기업 총수의 위험도 없었습니다. 제가 묻은 낡은 셔츠를 입고 팔에는 피가 번진 흰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화마를 겪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뉴스를 원하십니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는
첩 같은 거 없습니다. 오직 제가 평생의 청춘을 빚진 아내와 제가 7년 동안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한 두 아들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마당으로 내려가 카메라의 포위망 한가운데 섰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사임합니다. 해임당해서가 아니라 제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조 씨와 최유라 씨의 모든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추악한 스캔들이 아니라 7년간 헛된 명예 속에서 길을 잃었던 한 인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기자들은 저의 적나라한 단호함 앞에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파고들 기회를 주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룹의 명성이 무너지고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 집에 나무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이토록 부유했던 적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간 갯벌 마을은 다른 의미로 술렁였습니다. 첩살림하던 김서연을 향한 경멸의 수군거림 대신 사람들은 햇볕에 그을린 건장한 남자가 매일 해당화 군락 옆에서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인부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우리 집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놓고 싶었습니다. 벽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올렸고 흑손으로 시멘트를 바를 때마다 서연의 마음속 균열을 메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준이와 하진이는 이제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어설프게 망치질하다 손을 찧었을 때 하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아빠라는 소리에 철옹성 같던 전직 회장은 모래밭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그 부름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제 안의 거짓된 영광의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기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선물과 우유를 보냈지만 직접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지는 않았지만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갯벌의 용서는 장미처럼 깊은 갯벌, 흙에 뿌리를 내려야만 언젠가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불탔던 양철 지붕 꽃 가게 자리에 붉은 기와를 얹은 작은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장미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에서는 잠 못 이루던 밤의 그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오후 해당화가 붉게 타오르며 온 동네를 물들였습니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선한 불꽃들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잡고 둑방길로 나갔습니다. 서해의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며 모든 시름을 씻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유라에게 주려 했던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도 쉽게 끊어지는 풀반지도 아니었습니다. 안쪽에 지브로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 소박한 은반지였습니다. 서연아, 난 이제 회장이 아니야. 지금 가진 건 이 두 손이랑 너와 함께할 작은 꽃 가게뿐이야. 평생 너랑 우리 애들의 정원사가 되어줄 기회를 줄래? 서연은 반지를 보고 그리고 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진맥진할 때까지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날들을, 아이를 낳던 밤에 찢어지는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쓴맛은 결국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여자로서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서 약해져도 괜찮은 바로 이 순간, 그녀는 로맨스 영화처럼 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상처투성이인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거친 옷을 뚫고 전해오는 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아주 먼 곳으로 임무 수행하러 가지 않기만 해요. 해당화 나무 아래 두 아이가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쫓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갯벌에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고 서연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그룹의 순위나 경제적인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때, 한 여인이 모든 폭풍 후 뒤에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그리고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심장에 충실하게 살아갈 용기를 낼 때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회장이라는 후광은 꺼졌지만 강가의 작은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갯벌의 퇴적물처럼 끈질기게 반짝이며 새로운 꽃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회장과 7년간의 비밀 이야기는 호화로운 파티가 아니라 해당화 나무 아래 평화로운 집의 처마 밑에서 막을 내립니다. 박민준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남자의 진정한 정점은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포용과 보호라는 것을. 돈은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를 세울 수 있지만 오직 진심과 연민만이 속임수의 잿더미 위에서 진정한 집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장 빛나는 것들을 모두 잃고 나서야 행복이 사실은 아빠라는 부름과 어깨 위에 내려앉는 평화로운 해당화 한 송이처럼 소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묵은 꽃잎은 떨어져 새로운 새싹을 위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증오를 이겼고 사랑은 수많은 방황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습니다.